인생 전반기 내 삶은 채움을 지향했다. 그러나 채우려 할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공허에 시달렸다. 그러다 노자를 만난 후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유와 욕망,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역설을 노자에게서 배웠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의 말인데요. 그런데 분명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죠. 20, 30대에는 속도와 추진력, 그리고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지 등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잠시 멈춰서 방향을 생각해야 할 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이제 막 인생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들이라면 더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영규 인문학자가 쓴 50에 읽는 노자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노자의 도덕경 속 메시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쌓아온 삶의 군더더기들을 덜어내고 삶을 가볍게 만들어줄 노자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0에 읽는 노자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단풍색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기로는 남천이 으뜸이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나무인데 유심히 지켜보니 묘한 매력이 있다. 서울식물원에는 도시정원 형태의 꽃밭들이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남천은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의 틈새라는 이름을 가진 정원 입구에 한 무더기가 피어 있다. 그리고 배달, 선덕, 화랑, 단심 등의 이름을 가진 무궁화 수십 종을 심어놓은 무궁화 동산도 있다. 그 옆에 또 한 무더기의 남천이 피어 있다. 산책할 때마다 지나가는 길이라 두 군데의 남천을 매일같이 본다. 신기한 건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즈음에도 남천의 단풍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식물원에 가을을 수놓던 단풍잎들이 모두 떨어져 대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도 남천은 홀로 붉은 가을색으로 남아있다. 더 놀라운 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남천 단풍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눈이 몹시 오는 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봐도 남천은 여전히 붉은색으로 피어있다. 남천의 붉은 단풍잎 위에 살포시 얹혀있는 눈꽃은 묘한 신비감을 자아낸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폭설이 내리던 날 우산을 받쳐들고 식물원을 찾은 적도 있다. 남천의 단풍이 떨어지는 건 이듬해 3, 4월이다. 다른 식물들이 새싹을 틔울 때 남천은 비로소 옷을 갈아입는다. 남천의 일반적인 속성인지 서울식물원 남천만의 특유한 현상인지 식물의 문외한인 나로선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관찰한 남천의 단풍은 가을에 물들기 시작해 겨우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에 비로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화살나무의 단풍이나 은은하고 담백한 노란색의 개수나무 단풍, 북풍 한설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남천의 단풍은 특히 그렇다. 봄에 피는 매화나 산수유, 목련보다 단풍이 더 애틋하고 아름답다. 만추지절,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나도 단풍잎처럼 곱고 담백하게 인생 말년을 물들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역경이 내 삶을 덮쳐도 남천처럼 꿋꿋하게 견디리라 마음먹는다. 노자는 말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의 일을 다스릴 신하는 없다. 재우나 왕이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앞에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60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노자의 말처럼 도란 인위적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다. 삶에서의 도도 그러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도에 가까운 삶이다. 봄에는 꽃으로 피고 여름에는 청청한 푸른잎을 휘날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자신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도다. 단풍들 시절에 봄꽃을 시샘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여 단풍이 떨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면 내면은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천지가 서로 앞에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라는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톨스토이와 법정스님은 인생 후반전의 길잡이로 삼는 스승들이다.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잘 물든 단풍들이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불꽃처럼 살았다.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는 모든 걸 내려놓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대표작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브론스키와 안나가 봄꽃 시절의 톨스토이였고 두 노인에 나오는 예리세이가 단풍 시절의 톨스토이였다. 브론스키와 안나의 삶은 봄꽃처럼 화려했지만 허무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가 가진 돈을 몽땅 털어 가난한 농부를 도와준 예리세이의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웠다. 법정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비움이었고 무소유였다. 법정스님은 단 한순간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다. 백석의 애인이었던 김영환으로부터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받아 길상사를 창건했지만 그곳에서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살다 갔다. 톨스토이와 법정스님처럼 나도 인생 후반전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살고 싶다. 요즘 내 머리맡에 노자의 도덕경과 톨스토이 전집, 그리고 법정스님의 저서들이 자주 머무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십에는 절로 맑아지는 흙탕물처럼. 비틀즈의 레디비는 내 18번 곡이다. 레디비는 특히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요즘에도 가끔 흥얼거린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는 내게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얘야, 가만두렴, 가만둬. 노자의 도덕경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관련된 책을 쓰는 연구자의 신분이 되면서 나는 비틀즈의 레디비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노자 사상의 요체를 흔히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비틀즈의 레디비가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의 강의를 할 때면 내 육성으로 짤막하게 위 노랫말을 부른 후 강의를 이어간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가만히 두는 것이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의와 자연 두 단어를 합쳐 저절로 해결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둔다라는 의미로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쓴다.
도덕경에는 무의자연이란 형태로 완성된 사자성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속뜻을 짚어 노자사상의 핵심을 무의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의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은 도덕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15장 본문에 나오는 숭능타기 정지서청이라는 구절을 백미로 꼽을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노자는 말한다. 도의 모습을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걸 고요하게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걸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15장에서 노자는 도의 속성을 흙탕물에 비유했다. 흙탕물을 깨끗이 하려고 인위적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진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며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본문에 쓰인 정과 서 두 글자에서 도란 곧 무의자연이라는 노자의 속뜻을 짚어낼 수 있다. 정은 고요할 정으로 읽는데 사람의 자기가 배제된 채 가만히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서는 천천할 서로 읽는데 시간의 흐름, 즉 자연의 순리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숭능타기 정지서청이라는 본문 구절의 의미를 살리며 입에 좀 더 잘 붙게 하려면 탁정서청이라는 사자성어로 줄여 쓸 수 있다. 탁정서청은 레디비의 도덕경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우지 못하니. 푸릇푸릇하던 신입생 시절의 기억들 중에서 내 뇌리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건 대학노트에서 본 문구 한마디다. 누런색으로 된 대학노트의 커버 하단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물이 깊지 않으면 무릇 큰 배를 띄우지 못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적어뒀겠지만 내겐 공부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학교 문구점에서 노트를 구입한 후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말 그대로 심쿵이었다.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이 구절을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정치학을 뒤로 밀어내고 인문학에 본격적으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던 50대 중반. 논어와 맹자를 비롯한 동양 고전들을 차례로 읽기 시작했는데 장자를 읽는 순서가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떡하니 눈에 들어왔다. 그때의 기분은 뭐랄까, 깊은 바다에서 진주를 길어 올린 것 같은, 혹은 깊은 산속에서 1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한 것 같은, 한치의 과장도 없이 딱 그런 기분이었다. 너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우하다니, 인연이라 하지 않으면 달리 이 세상에 무슨 인연이 있겠느냐. 나는 소요유의 이 구절에 눈을 박은 채 인연의 의미를 떠올렸고 인문학이 인생 후반기 내 삶에 맞춤한 시절 인연임을 내게 각인시켰다. 새롭게 맞아들인 시절 인연을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만들고자 그 후 나는 순자, 한비자, 열자, 기곡자 등 자자가 붙은 동양 고전을 빠짐없이 탐독했다. 하지만 장자만큼 구미가 당기는 고전은 만나지 못했다. 장자는 질리지 않았다. 우화 형식을 취한 것도 흥미로웠지만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담긴 사유의 깊이가 워낙 깊어 장자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줬다. 그런 연유로 장자는 내 곁에 3, 4년 정도 머물렀다. 3년 유성이라 했던가? 그만하면 장자는 내게 하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시절 인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자를 한 발짝 옆으로 밀치게 된 건 노자 때문이었다. 도덕경을 처음 읽었을 땐 딱딱한 느낌이라 구미가 크게 당기지 않았는데 뜻밖의 송사와 함께 찾아온 번아웃을 계기로 노자는 내 삶의 지도리가 되었다. 2달간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미니멀리즘을 삶의 모토로 정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자의 도덕경이 내겐 성경 말씀 이상 가는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
도덕경을 자주 읽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노자가 곧 장자이고 도덕경이 곧 남화경이다. 운문 형식으로 된 노자의 도덕경을 산문으로 풀어놓은 게 남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자와 장자 두 사람이 말하는 도의 모습은 일치한다. 대학 신입생 시절의 내 기억을 소환한 장자의 한 문장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구절이 도덕경에도 나온다. 예로부터 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미묘하면서도 지극히 넓고 깊어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 전해져 오는 고전을 저울에 달면 그 무게가 천근만근은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예술작품 중에는 피카소의 그림들이나 베토벤의 교향곡들도 그만큼의 무게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 동양 고전 중에는 논어의 무게를 첫 손가락으로 꼽지만 내겐 노자의 도덕경이 으뜸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위 구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신불가식이다.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노자의 도덕경은 항공모함을 수백 척 띄울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깊다. 내 바다에는 얼마나 무거운 배를 띄울 수 있을까 자문해 본다. 가벼운 나룻배 한 척 정도 띄울 수 있을까? 10년 넘게 인문학의 뜻을 두곤 동서양 고전들을 두루 읽어 글을 쓰고 있지만 나이에 걸맞는 삶의 무게를 지닌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세상 이치는 조금 눈에 보이는가 싶다가도 금세 사라지고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도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마음과 영혼에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남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때쯤 보일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내 바다에 물을 채운다. 최근 작고한 이어령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보며 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저렇게 담담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싶다 라는 소망을 갖는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아니라 바람개비를 돌리고 연을 날리는 천진난만한 소년이었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륜과 내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고 나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갖게 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는 건 영화의 마침표가 찍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령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자신이 영화감독이라면 디 엔드마크가 찍힐 자리에 꽃봉오리를 놓을 거라고 말한다. 그 꽃을 보며 관객들은 영화의 속편을 기대하고 다시 영화관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는 라스트가 없다. 라스트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한 송이의 꽃봉오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어령은 말했다. 영화가 끝나고 디엔드 마크가 찍힐 때마다 나는 생각했네. 나라면 저기에 꽃봉오리를 놓을 텐데. 그러면 끝이 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언제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라스트 인터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지금의 라스트 인터뷰로 이어지듯이. 인생이 그래. 이어령이 죽은 후 그의 생각과 말을 소환하는 일들이 신드롬처럼 일어났다. 이어령은 자신의 무덤에 꽃 한 송이를 미리 놓고 떠났다. 그 꽃을 보며 사람들은 라스트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떠올린다.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고 떠났는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어령의 삶에 비춰 자신을 되돌아볼 일이다. 지식은 버리고 지혜는 쌓아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며 세상 지식이라는 게 크게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는 것의 힘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살아보니 알겠다. 노자는 말한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 덜어낸다. 덜고 덜어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 무의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일을 꾸미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모래와 자갈, 큰 돌을 항아리에 골고루 담으려면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다음에는 자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채워야 한다.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로 꽉 채워진 항아리에는 빈틈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자갈과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도 그렇다. 모래알 같은 자잘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큰 지식을 담을 수 없다. 큰 지식이란 바꿔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지혜다. 모래로 가득 찬 항아리에 큰 돌을 넣기 위해선 먼저 항아리의 모래를 모두 비워야 한다. 그 다음 앞서 말한 순서대로 항아리를 채워야 한다. 사람의 머리도 지혜를 채우기 위해선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위도 일손, 도는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요즘 식물원 산책을 하며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본다. 그리고 삶의 이치를 많이 깨우친다. 예전에는 나무와 꽃들의 속성, 꽃이 피는 순서와 단풍이 드는 시기 등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 그저 나무 몇 그루의 이름 정도를 아는 수준이었다. 내가 만일 식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연을 깊이 관찰하며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자연의 변화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자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자에 나오듯 세상 이치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건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며 실패의 지름길이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내가 걷기 애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고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기쁨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의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신체 실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걷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일각이 여삼추라든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라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 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을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 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지라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는 이발사 호지 씨 이야기가 나온다. 호지 씨는 마음씨 좋은 동네 이발사인데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느긋하게 가위질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관리회사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호지 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말을 듣고 호지 씨는 가위질 속도를 높인다. 단골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을 절약하고자 바쁘게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호지 씨는 시간에 더 쫓긴다. 호지 씨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미하엘 엔데는 소설 속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의 입을 빌려 말한다. 느리게 가는 게 더 빠르게 가는 것이다. 그렇다.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게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속도는 KTX보다 무궁화호가 더 적합하고 좋다.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법. 심플하게 살고 싶다. 100년의 고독을 읽고 난 후 삶이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다. 사실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약하니 진리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타고난 가게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집안, 공동체가 아무리 복잡해도 인생의 말년에는 결국 혼자로 남는다. 생활의 범위와 인간관계는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마지막 순간에는 무가 된다. 몸과 영혼은 나비가 되어 원시림 같은 마콘도로 돌아간다. 나도 그럴 것이다. 그게 숙명이다. 나는 삶의 공식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순응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남은 생을 최대한 단출하게, 최대한 간소하게 살 것이다. 산책을 삶의 중심에 놓다 보니 생활 패턴도 단순화시키는 게 가능해졌다. 오후 5시에 집을 나서 식물원 산책 일과를 지렛대 삼아 생활을 배치하다 보니 24시간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정리정돈된다. 노자는 말한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으스대는 사람은 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먹다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행동으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단순한 일상에 익숙해지니 예전의 생활들 가운데 많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내 삶에서 사라진 것들이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에 산책을 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일상의 중심이 되니 예전의 습속들은 삶에서 굳이 없어도 되는 군더더기가 되었다.
한때 이런 질문이 유행했더랬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 코끼리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형 냉장고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냉장고 속으로 집어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언어 유희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간단 명료한 답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삶의 원리도 이와 같다. 복잡하고 번잡한 일상에 익숙해지다 보니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단순한 삶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 내가 그렇다. 예전에는 원고 한 꼭지를 쓰려면 2, 3일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반나절이면 쓸 수 있다. 모임에 나가느라 원고 쓰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도 되고 술 마시고 골프 치는 시간에 참고 서적을 읽다 보니 글감을 구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불필요한 잡념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내 경우 인간관계가 복잡할 때는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게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삶의 범위를 간소하게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줄어든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고 밤에는 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몰라도 나는 유독 남들의 시선에 예민했다. 그렇다 보니 사회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지나가듯 툭 던지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둔감력에서 나는 완전히 꽝이었다. 아내와 자주 다투는 이유도 그런 내 성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노자의 도덕경을 주제로 한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자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내게 빈 마음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매사에 무심하지 못하고 유심했다. 타인의 시선에 둔감하지 못하고 예민했다. 그 때문에 나를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고 세속적인 평가를 삶의 중심에 뒀다. 노자는 말한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건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노자의 사상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공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보다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윤리의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에 비해 노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윤리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고 내 몸뚱이가 없으면 만사유의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고기이신 위천하, 약각의 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주체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글을 쓰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동안 부족했던 마음의 품을 넓히는 방법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런 경험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테다. 혹 일이 생겨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어서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는데 이젠 별것 아닌 게 되었다. 쓰러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간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그 길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50에) 읽는 노자였습니다. 노자의 말을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는 책이었습니다. 내 삶을 좀 더 소박하게, 단순하게 덜어내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비우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진다는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